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월간 과학동화의 이영애 편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지난 토요일이었죠.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이 세계 여성의 날은 그것도 유엔이 이 세계 여성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한 50주년이 되는 해였다고 해요. 근데 이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120년 동안 기려온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해서 이 날을 기념하는 느낌으로 생명과학을 주제로 연구하시고 또 글을 쓰시는 여성 과학자, 여성 과학 저술가분들 모시고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이 어떻게 깃드는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모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에 대한 공부는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역설해 오신 생화학자 송기원 연세대 교수님 제 왼쪽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책으로 배운 생물학을 자신의 책으로 또 자신의 몸으로 응용해가는 과학 저술가 이은희 작가님 제 오른쪽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아라 이은희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분께 굉장히 또 유명한 과학 책도 많이 쓰셨잖아요. 쓰신 책들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히 들어보려고 해요. 먼저 송기원 교수님은 생명 3부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기원의 생명 공부, 송기원의 포스트 게놈 시대, 그리고 RNA 특강 이 세 권이 있는데 어떤 책인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사실 은퇴하기 전에 책 3권 쓰겠다고 했는데 RNA 특강을 빼고 생명 공부랑 그다음에 포스트 게놈 시대랑 그다음에 은퇴하기 전에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철학적인 책을 하나 쓰려고 했는데 그래서 3권을 쓰려고 했는데 이미 3부작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책은 안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부작 돼요. 아니 3부작은 너무 좋은 개념이 아니라서. 그런데 일단 생명 공부는 생명과학이 굉장히 이제 인간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시작한다고 느꼈던 게 아마 휴먼 제놈 프로젝트가 끝났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하버드를 비롯한 그 유명 대학들에서 그 비전공자를 위한 생명과학에 관련된 강의들을 하고 이제 오퍼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강의들이 진행되는 걸 제가 봤는데 보고 또 생명과학이 이런 문제들이 그 과학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전공자들이 다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좀 우리나라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생명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과목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 전공의 친구들이랑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마땅한 교과서가 없다, 읽을 책이 없다. 그러니까 전공책은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겠고 그렇지 않은 책들은 거의 없는 데다 있으면 너무 얄팍하다. 그러니까 지식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제가 그러면 책을 하나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쓰게 된 책이 이제 생명공부 이 책이고요. 포스트 게놈 시대는 이 생명학이 빨리 발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유전 정보에 대한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생물체를 변화시키는 합성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필드가 막 열리기 시작을 하고 또 그때 마침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거의 모든 생물체의 유전 정보를 마음대로 인간이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지금 긴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런데 이게 과학적인 지식이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제 가능하면 과학적인 사실을 많이 담으면서 이 최신의 변화, 그다음에 이 최신 변화가 갖고 올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들, 담론들 그런 것들을 적어서 쓰게 된 책이 포스트 게놈 시대입니다. 그리고 RNA 특강은 그냥 정말 특강인데 이제 그 코로나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다 집에 갇혀 있었는데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남편이 경제학자인데 이제 계속 저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이 사회 현상이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기사, 뭐 백신에 관련된 기사가 거의 매일 올라왔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 대부분의 기사들을 보면 외국에 있는 기사나 논문을 그냥 번역해서 내서 그런지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 전혀 이해할 만한 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읽고 다 이해되니까 넘어갔는데 저희 남편이 계속 와갖고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이거 어떻게, 이거 무슨 계속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해 주면서 느낀 게,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지적 욕구가 많은 사람이라도 이 기존에 흘러다니는 이런 기사들이나 그걸 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이제 RNA에 관련, 그리고 사실은 RNA에 관련된 연구는 기존의 DNA나 단백질에 관련된 연구보다는 연구가 덜 되어 있었다가 최근에 RNA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아주 그러니까 미묘한 생명 현상을 조절하는데 RNA가 중요할 거라는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RNA에 관련된 내용만 정리한 게 RNA 특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은희 선생님의 책이 사실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자리가 마련된 주요한 원인인데 그 이은희 선생님의 엄마 생물학은, 이은희 선생님은 아까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는 이은희 선생님이 특별히 제 학생의 추석표도 기억이 남지는 않지만 제가 연세대학에 왔을 때 처음 이제 생화학 강의를 가르칠 때 그 강의를 들으셨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은희 선생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 강의를 들으셨는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은희 선생님이 이렇게 얼마 한국에서 과학저술을 하시는 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여성은 특히 적은데 그래도 이렇게 이은희 선생님이 계셔서 늘 마음속으로 아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책을 내셔서 이번에 책을 내셔서 너무 반가웠고 이 엄마 생물학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지나갔던 시간들을 뭐 좀 오래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쭉 돌이킬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책 소개를 아주 조금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이은희 선생님께 직접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 생물학 책을 내면서 제가 몇 번째 책을 냈나 생각하거든요. 몇 번째 책인가요? 정확히 모르고요. 공저가 많아서 적어도 20권이 넘는 책을 썼더라고요. 첫 번째 책은 2000년에 나왔던 하리아라의 생물학 카페였고요. 그 이후로 20년 넘는 시간 동안 책을 쓰면서 여기 왔듯이 이게 카페 중에 하나가 최초로 제가 쓴 첫 번째 성인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저는 한 번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책을 쓰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쓴 첫 번째 책들은 다 성인 대상이었는데 우연하게도 그 책들을 누가 좋아해 주셨냐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읽으시고 학생들도 추천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게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사실은 성인 청소년으로 내려가니까 올라오지 않아서 그래도 본격적으로 한번 성인을 대상으로 그걸 써보자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썼지만 책을 쓰면서 처음 책을 쓰는 심정, 그러니까 독자들이 바뀌어서 정말 이거는 청소년이 아니라 어른들이 읽어야 되는 책,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썼던 책이었고 독자들의 연령도 아주 명확해요. 20대에서 40대 정도. 출산이나 임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들 혹은 겪어보신 분들을 이제 타겟으로 썼던 거였고요. 이 책의 처음 시작된 계기는 뭐였냐면은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아까 교수님 수업도 들었고요. 석사까지 이제 하고 연구원 생활을 했었거든요. 생물학을 전공을 하면요. 생물책에는 이렇게 뭔가 단정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생물은 어떻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상 범위이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나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막상 제가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제 몸으로 그걸 느꼈는데요. 어디서도 이것을 정상으로 얘기해주지 않는 상황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 일이 일어났고 지금 저는 그걸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은 이게 정말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책의 첫 번째 문장이 그거였어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임신 출산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임신 출산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요. 모든 생물들이 다 하는 일이니까. 근데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결코 자연스럽다고 여겨지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부자연스러운 걸까? 근데 나는 분명히 불편하고 이상하고 뭔가 낯선데 그게 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라고 자꾸 강요를 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책에서 배운 생물학과 제가 몸으로 겪는 생물학이 너무 괴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좌절을 하고요. 실제로 굉장히 꼭 할 필요가 없는 고민들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책에서 나오는 건 어쨌든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긴 하지만 이건 통계치거나 경향성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꼭 내가 그 통계치 가운데 들어가서 표준분포에 딱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겪은 일은 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생물로서 당연히 겪은 일이고 하는 것들을 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그런 외부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썼었고, 그 다음에 제 성향상 저는 위로와 공감보다는 아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와 공감도 중요해요. 제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나도 그랬어 라든가 아니 좀 지나갈 거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뒤에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걸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고 좀 더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적 내용들을 같이 넣어서 당신이 하는 일은 다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뒤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연일이 있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좀 담고 싶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송기환 선생님의 생명 RNA까지는 아직 못 봤고 생명 공부랑 그 두 번째 책이 아까 포스트 게놈 시대 그걸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합성 생물학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는데 송기환 교수님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연구자가 아니라 작가로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를 쪽으로 쓴다면 교수님은 정말로 이 전문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제대로 짚어주는, 그리고 또 전문가 역할이라는 게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요즘 인터넷에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뭔지 짚어주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합성생물학을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뭐 유전자를 어떻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거시적인 시각에서 연주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게 저는 전문가로서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소개만 들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이미 또 책 들고 오신 분들도 여기 플로어에 계신데 혹시 읽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두 권 꼭 한번 읽어봐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생명과 그 생명의 기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송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조금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공생명체를 생명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봤습니다. 이 합성생물학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제 기술이 생명체를 설계하고 조립하고 합성하는 게 굉장히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인공생명체는 과연 생명일까?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명을 기계적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생명과학 연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연구자의 사고방식도 바뀔 것 같고요. 또 이런 인공생명체의 등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정의할지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송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여기 밤에 오시는 분들이 모두 여성분들이네요. 사실 생명에 대해서 여성들이 더 관심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인공생명체도 생명인가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궁금해서 이렇게 생명을 쳐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제일 많이 떠요. 생명의 말씀. 생명하면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그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생명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명, 인공 생명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21세기에 인간이 가장 많이 변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도 생명체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사실 다른 동물이나 다른 생명체랑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생명체가 하나의 생명의 존재고 다른 생명체들과 물론 다 각각의 다른 점이 다 특색이 있지만 생명이 돌아가는 그 러직 측면에서 보면 다 같은 생명체거든요. 그리고 지구에 온 방법도 같고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생화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러면 인공 생명체란 무엇이냐? 사실은 근데 인간이 21세기에 바뀐 게 무엇이냐면 이런 생명과학 기술을 손에 넣게 되면서 그 전에 인간과 달라진 점이 자기 자신인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게 21세기 인류가 다른 인류랑 다른 점이에요. 물론 뭐 인간이 특별하다 이런 개념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계속 있었던 개념이지만 실제 무엇이 다르냐라고 보면 사실 그게 크게 다른 점이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1세기 인류는 생명과학이 발전하고 그 기술을 갖게 됨으로써 모든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새로운 인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류이기 때문에 인공 생명체라고 얘기하면 뭔지 되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인간이 아무리 지금 현재 과학이 발달했어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 리프로덕션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인간이 없는 상황의 물질로부터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이 어쩌다 한 번 생겼고 그 생명이 대신 리프로듀스 될 뿐인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생명체가 움직이는 정보, 생명을 유지하는 정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말하면 그게 바로 이제 합성생물학이라는 것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인공생물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생물체라고 마치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아니고 있는 생명을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바꿀 수 있고 아주 미생물도 물론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서 사실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거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20세기의 산업은 되게 대량 생산 위주의 공장 중심의 생산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생명체를 이제 이 생명체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게 단단히 얘기하면 합성생물학이라는 개념이고 우리가 그 정보를 원하는 대로 바꿔서 생명체가 모든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하자. 예를 들어서 인간이 포도주를 원하는데 기존에는 포도를 가지고 발효시켜서 만들 수 있었다면 그냥 세균이나 이스트한테 그냥 그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공정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냥 포도주를 만들게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장에서 하던 일을 소규모로 생명체가 하게 한다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개념이고 거부감이 들면도 불구하고 이게 탄소 배출을 굉장히 기존 공장에서 하던 것보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방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체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방법으로 더 쉽게 더 소규모로 공장을 만들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생산 방식을 바꾸는 것이 지금 산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1세기 인류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생명체를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산업적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궁금하니까 생명이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는지 사실 궁금하니까 기존 생명이 작동하는 방식 대신 다른 것들을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DNA가 유전 정보로 모든 생명체는 사용하고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DNA라는 물질을 생명체의 정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걸로 바꿔서도 얘가 정보로 사용될까 이런 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실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요즘
우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우주에 기존 우리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우주에 가서 살 수 있을 만한 생명체를 디자인해서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개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그 인공생명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런 추세는 알아야 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제가 늘 생각을 하는 게 생명이 무엇인지 사실 한 단어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단어도 한 가지 그 정의만으로 이게 생명이 특징이고 생명을 안 갖는 거는 다 배제할 수 있어. 그런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러직은 다 있고 우리가 선언적으로 알아요. 이건 생명인지 이걸 딱 보면 생명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선언적으로 알면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저같이 유전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리프로덕션 할 수 있으면 생명체다. 그러니까 재생산, 자손을 생산할 수 있으면 생명체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손을 생성하지 않는다고 생명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정의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인간이 생명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는 유일한 생명체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많은 생명체 중에 생명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이고 그리고 그 인간이 그런 생명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결국은 많은 지식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생명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손에 넣게 되었어요. 이런 건 지금 그거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생명을 받아들여야 될까? 어디까지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어디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명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유일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인 우리 인간이 도대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 지구 생명체가 인간 때문에 다 살 수 없게 된 이 현실을 어떻게 같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류의 질문들이 굉장히 시급하고 또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엄마 생물학 책에도 네. 생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예를 들면 뭐 태아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부여돼야 되는가 그리고 이 문제와 연결시켜가지고 조금 더 의견을 좀 들어주실까요? 사실 그 제가 그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태아의 생명에 대한 얘기는요, 이게 그 생명인가 인간인가를 좀 구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요. 그럼 모든 생명은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음식도 먹으면 안 돼요. 다 생명체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느낌 없이 다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아가 생명인가 여기는 사실은 배아가 인간인가를 묻는 거거든요. 인간으로서 독립된 권리를 가지는가 찾아봤더니 사실 이거는 문화적이고 법적인 문제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형법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야 한 명이 독립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민법에서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유산상속권 인정해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르고 또 생물학 연구했을 때는 수정후 14일 내에서만 생명이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이런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 낙태 같은 경우 이제 임신 중단 같은 경우는 그 임신 20주, 24주 이런 식으로 다 나라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생명을 대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차등적으로 볼 수밖에 보는 시선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속한 인간이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태아를 보는 시선은 태아가 언제부터 독립된 인간으로서 인권을 보호받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인간이 매번 다른 기준을 통해서 선택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저는 그 태아가 엄마의 몸속에서 깃들어서 그 다음에 태어났 엄마와 분리되어서도 그러니까 물론 조선한 이런 동의도 있어. 엄마가 분리되어서도 독립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때부터 한 명의 인간으로 이제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점점점 이른 시기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기까지만 인간이다 라고 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계속 변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적으로서는 제가 그 아이를 언제 내 아이라고 인식했는가, 그 순간부터 이제 생명 또는 인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마 다른 기준들이 가지고 계실 건데, 그것이 다 틀린 건 아니고 다른들의 기준이 있다면 그게 사회적 합의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그 생명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얼마나 넓은 범주에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합성생물학 기준에서 또 태아 기준에서 각각 두 분께 여쭤봤던 거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생명은 뭐 무에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이다. 그리고 그게 과학의 기술의 발전과 또 사회적 합의와 이런 거에서 정의는 계속 달라질 수 있고, 오히려 생명이 무엇인가 아닌가를 규정짓는 것보다는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명 그 자체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이 깃드는 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생식세포와 또 생식 과정에 대한 오해,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 이은희 선생님이 쓰신 이 엄마 생물학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난자는 캐는 것이 아니다 라는 꼭지에서 난자는 자원처럼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성의 몸 또한 단순한 생식기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생식세포 그리고 생식 과정을 바라보는 대중의 오해가 분명히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난자 냉동, 뭐 체외 수정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오해를 좀 이렇게 가중시키기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생명과학 기술이 이런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여성의 생식 선택권과 또 사회적 역할을 변화시킬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이은희 작가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세 아이 다 이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 기술이 없었다면 지금 제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모르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태어난 시대에 이 시험관의 기술이라든지 보조생식 기술이 발달된 게 저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선택권을 늘려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택권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선택권이 늘어나는 순간 그게 당연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시험관하기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나는 특히 어른들 아기가 안 생기면 예전에는 그냥 포기하셨을 텐데 왜 시험관 시술 안 하냐, 왜 그거 남들은 다 한다는데 너는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이게 강요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택권이 늘어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 선택권이 늘어나는 게 의미가 있었던 건 순전히 본인의 선택으로 남았을 때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그 선택권이 생기는 순간 강요가 된다면 오히려 이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 역할로 바뀌었다는 건데,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어쨌든 재생산 여성의 몸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시험관하고 시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유전적 배아에 대한 유전자 조작을 해서 건강한 아이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아무리 나왔어도 결국에는 여성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여성이 일종의 이제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로 전락되는, 타자화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즉 강요라든가 다른 사람의 의견, 그 사회적인 압력이라든가 눈치를 봐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한 선택이 될 때 가장 건강하게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면 이 경험이 제가 이제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서 병원을 다니면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시험관하기 시술을 이용해서 난임병원에 다닐 때는 목적이 오로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동원이 되는데, 그게 여성의 몸에 결코 좋지는 않은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동원이 되는데,
그 의료진들도 그렇고 거기 오시는 분들 또는 가족들도 대부분 어쨌든 아이는 낳아야지. 뭐를 봐도 설마 되니까 어쨌든 아이를 낳으려고 여기 왔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여기까지 와서 몸을 사려? 왜 여기까지 와서 내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정말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그 약물을 너무 과다하게 써갖고 부작용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굳이 그렇게 했었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결국 그런 거죠. 저는 이 시술 자체들은 굉장히 좋고 이것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좋지만 선택이 정말 의미 있으려면은 이것이 강요나 압력의 대상에서는 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약간 선택권이 과학기술로 인해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롭게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손 교수님도 혹시 의견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자연분만을 했는데 그 자연분만 한 번은 C-섹션인데 사실은 저는 이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없다가 어쨌건 다른 사람의 어떤 시각을 갖고 있건 간에 그 능력이 있고 없고가 있을 그걸 느낄 때 그 가치관의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험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제가 RH 네거티브 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은 RH 네거티브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너무 국제화된 사회고 RH 네거티브인 사람도 많은데 제가 RH 네거티브인 거를 중학교 때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많은 소설, 뭐 만화 이런 데 나오는 얘기는 뭐였냐면 RH 네거티브인 여성이 이제 애를 가지면 유산 확률이 되게 높아서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다. 지금 이제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요즘은 주사 맞으면 괜찮아요. 그 RH 플러스인 사람이 일반적이고 RH 플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지 않는 주사를 맞으면 되는데 본인이 알고만 있으면 내가 RH 네거티브인 걸 알고만 있으면 주사 맞으면 되는데 제가 그 중학교를 다니고 그러던 제가 처음 RH 네거티브인 걸 알았을 때는 그런 방법이 그렇게 발달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는 생식술이 거의 다 자연. 그래서 그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제가 굉장히 인디펜던트한 인간으로 자라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그렇게 이공계 스타일도 아닌데 굳이 이공계로 오게 된 이유는 그 중에 큰 이유였어요. 사실은 왜 다른 사람들이 같게 생겼는데 다르지? 왜 나는 겉으로 똑같은데 왜 나는 RH 네거티브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나의 뭐라 그러죠?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나? 그런 걸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때가 또 사춘기였고 또 RH 네거티브인 거를 학교에서 공사에서 알게 됐기 때문에 전교생이 제가 RH 네거티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딱 전교에서 어떤 남자 하나랑 저희 남녀관을 다녔는데 둘이고 선생님이 저를 위한다고 하신 일인 거겠지만 저를 부르셔갖고 너는 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 좋은 뜻을 해주셨고, 사실은 제가 RH 네거티브인 거를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한국에서 잘 검사를 안 했어요. 몰랐다면 그냥 진짜 결혼하고 애 낳고 이랬다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죠.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춘기 소녀였던 저에게는 심각한 어떤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나는 되게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고 나는 결혼도 안 해야 될 것 같고 한국이라는 사회의 그때 상황을 보면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는 독립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문직의 여성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게 됐던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나의 주체성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커다라니까 생식 능력이 있고 없고가 사실은 뭐 자기의 선택권이기도 하지만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 사람 굉장히 커다란 결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한 축복이잖아요. 몸이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올 수 있다. 그거는 남자들은 할 수 없는 어쩌면 여자가 갖고 있는 특별한 자연이 준 선물 같은 권리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물론 힘든 거지만 모든 선물, 좋은 일들은 항상 어려운 일과 같이 오기 때문에 좋은 선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발전해서 난임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여성성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향유할 수도 있는 거를 더 증가시키는 선택권을 늘렸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못했을 것들을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누리는 거는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요새 난자 냉동 같은 거를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회사에서 프린지 베네핏이라고 그러는데 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주는 혜택 중에 가장 먼저 이걸 도입한 회사가 페이스북, 지금은 이름 바꿨죠? 그 메타? 페이스북이 세우자마자 이걸 했는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한국에는 처음으로 이 난자 냉동이 잘 소개되지도 않았을 때 메타는 세우자마자 이 여성에게 회사에서 난자 냉동 비용을 제공해준다. 그랬을 때 그게 그렇게 썩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았던 게 그래서 젊었을 때 여성은 마구마구 일만 열심히 하고 자기 커리어만 열심히 쫓으라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선택권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선택권만 아니라 아까 은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아기를 갖고 싶고 그때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때 아기를 낳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커리어를 계속 가질 수 있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커리어를 커리어가 중요할 때니까 난자를 냉동시켜까지 가면서까지 그 커리어를 해야 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 생식술이나 이런 여러 과학이 제공하는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선택을 주고 어떻게 보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사회 시스템에서 다양한 것들이 수용이 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선택권이 확실히 늘어난 게 맞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택권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 또한 갖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RH 마이너스 아니죠. 네거티브 얘기를 들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딱 좋다 생각을 했는데 다음 질문은 저희 엄마생물학 책에서 나오는 면역학적 관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역학적 관용에서 그 보면은 임신 중에 태아는 거의 반이물질이잖아요. 근데 엄마는 이걸 이제 거부하지 않으면서 계속 자기 중요하게 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이런 면역학적 관용 현상이 사회적 관용,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관계에도 이게 좀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은 과학자들이 되게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사회적으로 적용시키게 되면 유사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제가 하는 일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과학적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는 건데 저는 유사점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꼭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일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러니까 빗대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그 면역학적 관용에서 사회적 관용으로 넣은 계기는 뭐였냐면요. 이때 임신을 한 다음에 이제 태아를 보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얘의 유전자의 절반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건데 내 몸은 얘를 받아들여서 내 몸의 자원을 내주면서 얘를 키우잖아요. 이게 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임신성 소염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면역체가 깨지면서 배 전체에 두드러기가 생겼는데 너무 간지러운데 약을 쓸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것 때문에 심지어 조기 수축이 올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 몸에서 면역 체계가 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간단한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모순적인 일인데다 이걸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유해지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자기가 일한 만큼 받고 자기가 하는 만큼 하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이는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이는 24시간 부모의 뭔가를 계속 요구를 하고 그걸 제공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다 아이한테 투자하는데 아이가 나한테 주는 건 한 번 빵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모든 게 다 상쇄가 돼요.
그럼 이 과정에서 이게 꼭 평등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시선이 바뀐 게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저 사람도 누군가한테는 귀한 아이일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의 어머니도 힘들어서 아이를 낳았겠고 저 사람의 아버지도 힘들어서 아이를 키웠겠구나. 물론 뭐 세상에 안 그런 부모도 있긴 하겠지만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작정 싫어 이거보다는 왜 저래 이거보다는 그래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물론 한 번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도 싫으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싫은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요. 달라지니까 그전에는 내가 저 사람이 싫어서 안 보였던 저 사람의 장점이 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관계를 할 때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관용성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경험이 제 삶으로 이제 체화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고, 단순히 자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사회도 이래야 돼,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이게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이어졌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비유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몸에서 면역도 너무 과하거나 또 너무 부족하거나 하면 항상 문제가 면역 과잉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면역이 약하면 또 바이러스에 가지고 감염될 수도 있고,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네, 사실 저는 이거를 아까 경험했던 게 임신 끝나고 난 다음에 면역체계가 막 고장이 나면서 그 자가면역 질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류마티스가 생겼거든요. 류마티스는 자가면역 질환이라서 류마티스 치료제는 면역 억제제예요. 면역을 억제시켰거든요. 면역을 억제시키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끊으면 류마티스 증상이 더 심해져요. 이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이게 굉장히 그걸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이거를 제 삶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몸을 겪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어떤 게 반드시 옳다, 아니면 어떤 게 반드시 그르다, 한쪽으로 계속 가는 것이 오히려 나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선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고, 그런 경험들을 실제로 하면서 그 생각적 변화를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책에 넣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자기 겪지 않으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 얘기들을 조금 더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면역학적 관용에서 사회적 관용까지 약간 이렇게 뭔가 주제를 넘나드는 이야기라고 재밌게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 이 생명이 깃드는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최신 과학기술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 편집이나 오가노이드나 인공장기 같은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를 송기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여러분 미키 17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미키 17 보셨군요. 손을 번쩍 들으셨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해외 우주의 식민지를 개척할 때 그 사람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복제 인간을 데려다가 거기서 이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죽고 다시 살아나고 죽고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것도 역시 저희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복제 인간 기술이 아직 멀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생명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긴 하나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특히 인공장기 같은 그런 부분들은. 네. 이렇게 약간 과학의 혁신이 윤리적 논의를 앞지르는 상황에서 기술 발전과 사회적 화의를 좀 조화롭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송기원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걸 제가 다 알면 제가 얘기하지 않고 성인의 반열에 올랐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지금 새로운 과학기술 얘기 중에 오가노이드랑 인공장기, 요새 오가노이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유전자 편집도 사실 유전자 편집은 이미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이제 합성생물학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그런 합성생물학이 세균이나 이스트에서 한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그렇게 문제인가
뭐 물론 유전자 뭐 조작 생물체 뭐 먹어도 되나 이런 논쟁이 계속 있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뭐 인간이다 대상이 우리 자신이다 아니면 뭐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생명체가 되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인간의 장기들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장기 기증을 장기의 공여자의 장기 공여되는 장기의 수는 굉장히 작고 사실 장기가 필요한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래서 사실 그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모든 동물은 각각 고유의 바이러스나 그 진화해온 그 과정의 바이러스의 역사가 몸에 다 유전 정보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장기 사이즈랑 가장 비슷한 게 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에서 그 돼지에 있는 인간에 없는 특별한 바이러스들을 다 제거하고 면역 현상을 되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돼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크리스퍼 돼지라고 하는데 되게 예뻐요. 한번 그 크리스퍼 돼지하고 쳐보세요. 사진이 있는데 너무 예뻐요. 근데 그 돼지 장기를 작년에 처음 이제 인식을 했고 사람한테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이 지난해 인식을 했는데 보통 동물 장기를 이전에 넣었으면 그 생존 일수가 보통 한 달 미만이었거든요. 한 9일, 10일 그런데 이분은 지금 몇 달째 아무 문제 없이 살고 계시고 그래서 FDA가 이걸 승인을 했어요. 지난 2월 말에. 2월 말에 FDA에서 승인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돼지는 그 인간의 마음대로 고쳐서 인간에게 계속 장기를 공급하는 돼지가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이걸 고민을 해도 그 방법이 아무 저희 고민과 상관없이 치료법으로 다 디벨로프가 될 거고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 크리스퍼 돼지가 나오기도 전에 한번 얘기를 시켰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기도 하는데 장기를 쓰는 게 왜 문제가 되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나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 약간 뭘로 한 대 얻어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고 있으면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나야지 이 새로운 치료법 생겼구나 잘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여성이 갖고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생명을 다시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데 다른 생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지금 과학기술은 거기까지 왔고 올가노이드라는 건 뭐냐면 갑자기 우리가 막 장기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우리 몸에서 보통 그 장기 이식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면역 거부 반응이 있잖아요. 우리는 각각 고유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 고유성이 우리가 몸에 있는 모든 세포, 놀랍게도 그러니까 정자만 빼고 모든 정자는 다른 대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세포니까 정자만 빼고 모든 세포는 나는 나야라는 표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나야라는 표지를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 이식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떼어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이미 다 분화가 된 세포지만 그거를 다시 태아적 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그걸 이제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기술이라고 하는데 한국말은 뭐라고 세포 역분화. 세포 역분화. 근데 역분화를 시켜서 태아 상태로 보낸 후에 그 태아 상태는 이제 태아 상태 세포가 되면 태아의 수정 나이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걔를 다시 분할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장기, 뭐 간이나 췌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연골 세포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조직으로 분할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치료에 사용하겠다는 게 이제 지금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약이 나왔을 때 내가 특정한 질환을 갖고 있다. 그럼 나한테 어떤 약이 내 망가진 장기에 어떤 약이 잘 됐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망가진 세포를 떼어내서 그걸로 그 장기처럼 미니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로운 약들을 실험을 해서 제일 잘 듣는 약을 몸에 쓰기 전에 미리 이 인공장기에 테스트를 한 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인간한테는 아직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지만 마우스 가지고 실험을 하면 마우스의 체세포를 떼어서 다시 거꾸로 태아세포로 만든 태아세포적인 성질을 갖게 역분할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다시 정상세포처럼 분화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이제 태아 처음 수정란이 태아 이렇게 분열대처럼 발생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를 마치 시험관하기 이식하듯이 다시 모체 이식을 해서 정상적인 마우스가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아까 뭐 미키 17 저희도 그 영화 아직 안 봤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복제 자기랑 유전 정보와 같은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제 복제 인간에 관련된 스토리는 굉장히 스토리가 길잖아요. 미키 17은 최근에 나온 거라서 제가 팔로우를 못했지만 블레이드 러너 같은 굉장히 이제 고전적인 굉장히 훌륭한 영화들부터 그런 영화들이 이런 주제를 갖고 온 이유는 이게 인간이 누군가, 인간이 어떤 존재를 인간이라고 해야 될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복제 인간은 인간이 아닌가요? 뭐가 인간인가요? 복제 인간은 마치 어떤 영화를 보면 복제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것처럼 인간을 위한 소모품처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굉장히 반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뭐가 인간인 거지? 그러니까 인간한테서 태어나야지 인간인 건가? 복제 인간도 지금 현재는 인간의 여성의 몸을 빌려야지 복제 인간이나 복제 동물이 다 태어나요. 어쨌건 그러니까 여성성을 거치지 않은 생명체는 식물 아니면 동물은 없어요. 태어나는. 그렇지만 그럼 복제 인간은 왜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질문이 왜 함부로 우주에 보내서 어려운 일 시켜다 죽어도 되고 뭐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쓰다 죽어도 된다는 거지? 도대체 인간의 정의는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간을 정의하는 거는 결국 인간의 유전 정보를 가지면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방식이 인간을 정의하지 못해요. 이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생식술의 발달이 결국은 인간으로 정의되는 건 인간의 유전 정보를 가지면 인간이면 복제 인간과 인간이 무엇이 다른가요? 똑같은 인간의 유전 정보를 갖는 거고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저희 시험지에 일란성 쌍둥이가 있거든요. 둘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이 살았는데도 다른데 아무리 유전 정보가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시대를 살게 되면 다른 개체가 될 거거든요. 다른 개체, 다른 생각을 하고 취향도 다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는 그리고 조금 과격한 생각인지도 모르지만 조금 더 요새 이제 동성애 커플이라든지 그런 이제 인간이 자손을 갖고 수 있는 권리를 다 인정하는 쪽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 부부도 법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도 인정을 한다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부들이 주로 뭐 여성이면은 정자 기증을 받고 아니면 남성인 경우들은 애를 기증을 받거나 애를 사고 또 여성의 몸을 빌려서 그렇게 아기를 낳는데 조금 더 이게 진행이 되면 이게 그 복제 인간을 만든 지금 이게 왜냐면 동물에서는 이게 다 검증이 됐고 이걸 인간에게 아직 적용을 하지 않으셨는지 기술적으로는 이 기술이 거의 완성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그러면 어느 단계에 가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보조 생식술처럼 생식술의 일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복제 인간을 인간과 다른 존재로 하면서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들을 제가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질문은 아마 이런 그 기술의 발달을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기술의 발달은 계속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이면은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시대가 가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계속 변할 거예요. 제가 생명과학이란 무엇인가를 처음 강의를 했을 때 거기 교실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은 자기 유전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자기 유전 정보를 알고 싶다는 사람들이. 그게 2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실에서 유전 정보 알고 싶냐면 당연하게 다 알고 싶다고 해요. 무슨 병 관련인지 미리 알고 싶다. 즉 지금도 제가 이제 만약에 복제인간도 생식술의 하나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야 송기호 교수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게 과격하지만 뭐 20년, 30년 특히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인간이 자손을 갖고 어떤 커플이나 어떤 사람이나 본인이 원하면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보조 생식술의 일부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즉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사회가 이거를 수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변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금은 어떤 기준이 맞고 그게 계속 맞는 건 아니고 또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혹시 뭐 의견 사실 있으시나요? 당연히 저는 아까 있지만 복제인간 인간이거든요. 복제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다른 말이 붙은 게 아니고 그냥 유전자가 동일한 인간이라고 하는데 뭐 이란성 쌍둥이도 있고 저는 물론 이란성 쌍둥이는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애들은 되게 재밌는 게요. 쌍둥이들은 일란성이든 이란성이든 어쨌든 같은 시기에 같이 태어나니까 주변에서 계속 비교를 하게 돼요. 똑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이 2명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그거에서 그런지 오히려 서로 다르려고 하더라고요. 달라지고 싶어 해요. 내가 쟤랑 똑같이 똑같은 하나의 개체로 인정받고 싶지 않고 달라지려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라는 개체가 독립된 몸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개체일 수밖에 없고 그 다른 개체라고 독립되게 존재를 하면 그걸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질문은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오가노이드나 뭐 이런 인공장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복제 인간까지 가서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름도 육제인간인데 인간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굉장히 뭔가 시대를 앞서 나간 두 분과 같이 토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걸 기준하는 그 기준 자체가 기술 발전과 사회 발전과 또 사람들의 그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럼 조금 주제를 바꿔가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송 교수님 쓰신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코로나 팬데믹 전후해서 생명과학 기술이 굉장히 혁명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뭐 백신 개발 기술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최근에 뭐 이 AI를 빼놓고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AI 기술이 생명과학 연구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리고 이런 AI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완벽하게 해낸다고 할 때 인간 연구자가 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송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AI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안에서 작업을 하는 존재지 우리가 인간이 만들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우리보다 기억력이 엄청 좋으니까 모든 데이터를 인간이 만든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는 있지만 인간이 아직 만들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제시할 수는 없는 존재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연구하고 있는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저는 요새 노화로 인해서 기억력이 나빠져서 논문을 다 읽고 나도 자세한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고 이건 질문이 무슨 질문 정도만 머릿속에 남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AI한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AI가 그걸 다 찾아서 주긴 하죠. 이미 인간이 다 연구해놓은 데이터 안에서 내가 필요한 걸 찾아주거나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놓은 데이터셋 안에서 특별히 내가 원하는 부분들 데이터들을 뽑아주거나
그런 일을 할 뿐이지 AI가 인간이 아직 찾아내고 있지 못한 질문도 내가 이런 걸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인간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즉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AI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범주 내에서만 작동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발전을 해서 이 지식의 기반을 더 넓히지 않으면 인류는 여기서 그냥 딱 멈추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AI가 아무리 이 기능이 좋아져도 인간이 지식을 생산하는 데 참여하지 않으면 인간이 지식을 생산하는 일이 인간만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고 이런 인간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지 않는다면 인류의 발전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다 멈출 거고 인류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방법이 결국은 그게 과학기술적인 연구건, 인문학적인 연구건, 사회학적인 연구건 연구가 돼서 지식의 기반을 넓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기반을 넓히는 일은 현재로서는 AI는 할 수 없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새로운 질문을 기존의 데이터 셋 안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도 AI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요새는 대부분의 잡이 없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단순한 일들은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기억력이 좋고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연구를 해야 되는 일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일들은 계속 더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더 연구가 더 많이 확장돼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그 노벨 화학상을 알파폴드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연구를 AI를 활용해서들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야 되는 건 인간의 역할이고 그게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이런 무작위에서 또 뭔가 새로운 걸 뽑아내는 것 또한 AI가 가능하구나라는 게 좀 쇼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굉장히 많은 생명체 안에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단백질이 기능을 하는 건 여태까지는 3차 구조에 의해서 기능을 한다라고 생화학책이 처음 나옵니다. 단백질은 3차 구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특정한 구조를 만들면 그게 그냥 특이적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인간들의 연구를 통해서 많은 단백질의 3차 구조가 알려져 있어요. 3차 구조가 알려져 있어서 이런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아미노산 구조가 배열이 있으면 이런 3차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런 정보가 많이 있고 그런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이런 배열의 정보는 아직 우리가 3차 구조를 규명을 안 했는데 기존의 데이터를 넣으면 얘는 어떤 구조를 가질까 하고 예측을 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우리가 뭘 알게 됐냐면 단백질의 60% 이상, 한 60% 좀 넘는 거는 다 3차 구조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 30% 이상은 구조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걔네들은 기능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기능을 위해서 아무 구조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AI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구조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구조를 만들 수 없는 건 맞는데 그래서 얘가 무슨 기능을 할지 예측할 수 있느냐? 그거 예측할 수 없어요. 즉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 아무 구조를 가지 않는 이런 단백질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구조를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구조를 만든다 그런 정보를 계속 연구를 해서 입력을 하면 그게 쌓이면 나중에 AI는 그걸 또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 어떤 배열을 주면 얘는 어떤 구조를 만들지 않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구조로 바뀌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저런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줄 거라는 거죠. 즉 그 프로그램도 결국은 지식이 축적이 돼서 예측이 가능했던 거죠. 지식이 없었으면 지금은
그 구조가 없는 30% 이상의 단백질은 예측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AI와 인간이 같이 갈 건데 AI가 결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은 판을 깔고 데이터를 쌓는 그 역할은 고유하게 계속 가고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은희 선생님 의견 좀 덧붙여 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저는 글을 쓰다 보니 요즘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AI한테 어떤 얘기에 대해서 글을 써봐라. AI가 너무 그럴듯하게 글을 써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럴듯하게 글을 써주는데 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정말 가장 AI는 정말 검색을 해서 있는 자료에서 검색을 해서 가장 흔한 이야기를 뽑아줘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만 매력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뽑아내거든요. 그리고 저는 과학자술가의 입장으로서는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AI 없었을 때 내가 글을 어떻게 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왜냐하면 이게 시간을 굉장히 절약해줘요. 특히 예전에는 제가 무슨 글을 쓰고 싶어서 자료를 찾으려고 다 구글링을 했는데, 구글링 하시면 아시죠? 하나 들어갔는데 별거 없어. 나와서 그다음 것들하고 똑같은데요. 이런 거 너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 구글링 하는데 시간을 대부분을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AI한테 내가 이런 내용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물어보냐, 저는 이것에 관련된 연구를 한 연구자와 그 사람이 쓴 논문의 링크를 찾아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상당히 정확하게 찾아줘요. 왜냐면 이게 그냥 물어보게 되면 AI가 워낙 이상한 소리 많이 해서, 왜냐면 이 키워드만 검색하다 보니까 나는 뭐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찾아갖고 말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을 찾아주고 굉장히 빨리 찾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글링에서 낭비한 시간의 상당 부분을 줄여주거든요. 그리고 뭘 또 물어볼 수 있냐면요, 저는 이제 제작자, 그러니까 콘텐츠 생산자잖아요. 제가 쓰는 글들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거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때는 AI가 정말 가장 보편적인 답을 찾아주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구나.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한 거 맞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의견들 좀 참고를 해서 글을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글을 쓸 때 일단 검색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저한테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글을 조금 더 제가 짜임새 있게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AI라는 건 결국에는 이건 도구예요, 도구. 정말 도구를 우리 예전에 컴퓨터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게 너무 익숙하셔서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는 전부 다 데이터를 수기로 작성을 하는 그 시절에서 이제 전부 전산화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럴 때 저거다 전산화 시켜서 다 들어가게 되면 그거 예전에 정리해주고 하는 사람들은 뭐해? 이런 생각해서 대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쓰고 있고 그 도구를 잘 사용을 해서 내 거를 만들면 내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하는 게 더 풍성해졌거든요. 결국에 AI를 사실 저는 도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근데 이 도구에 대치되는 사람으로 본인을 자기매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해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 결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엮어내는 거지. 이것과 대치하는 존재로서 나를 자리매김하는 순간 미래가 다 암울하고 공포스러워지거든요. 사실 저는 AI를 도구로 보고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하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내가 그거를 얼마나 잘 사용해서 내 일에 쓸 수 있도록 이걸 핸들링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AI 가지고 AI를 사용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AI를 제 글을 쓰는 자료 조사 도우미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도구로 보는 관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게 두 분이니까 또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그러니까 일단 AI가 쓴 글을 보고 재미없네. AI가 뽑아낸 결과를 보고 얘가 뭘 좀 모르네. 이런 게 일단 뒷받침이 돼야 AI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뽑아낸 결과물이 나보다 낫네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네. 어쨌든 이 AI는 도구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그러면 그 분야에 재능이 없으신 거죠. 다른 분야를 찾아오시는 더 슬퍼. 네.
AI 얘기로 잠깐 빠져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시 이제 여성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생명과 여성의 문제를 얘기할 때 또 AI만큼 많이 논의되는 주제가 바로 출산입니다. 특히 그 한국은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얘기가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들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은희 선생님 쓰신 엄마 생물학 책에서는 모성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냉정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또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니까 출산을 좀 장려하는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성을 생존 전략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현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성들이 전략적 선택으로 출산을 고르게끔 그렇게 환경을 만들려면 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 모성이 희생이 아니라 생존의 냉정한 전략일 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머니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제 사람들가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저도 그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쓴 건데요. 세계적으로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면 여성의 출산율을 낮추는 방법 수없이 많은 뭐 피임법이 뭐고 다 소용없고요. 여자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소위 말하는 그 10대 시절을 독립해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 자신이 더 이상 그 출산을 위한 재생산 기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확실히 떨어지는 모든 그 산하 제한에서 가장 좋은 게 여자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냉정한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교를 해보다 보면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에서 내가 이 아이를 성체가 될 때까지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아이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우리의 생물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은 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고 재생산의 욕구는 본능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선택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출산을 기피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내가 이 아이가 무사히 성인이 돼서 살아갈 사회가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그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아이가 좋아서 아이를 셋을 낳았지만 가끔 요즘 돌아가는 상황도 그렇고 보고 있으면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아놓는 게 과연 좋은 일이었던가라는 이제 생각이 시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출산을 한다고 해서 돈 조금 준다고 뭐 사회적으로 애국자라고 추워 올린다고 여성들이 절대 아예 안 낳을 거예요. 이게 전략적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성들이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무사히 성인이 될 때까지 나의 삶과 아이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줘야 아이를 낳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경력단절이 안 될 것인지, 즉 그건 결국에는요 뭐 사회적으로 뭐 어린이집 시스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뭐 정말로 그 아이를 낳았으면 모든 아이집에 베이비시터를 강제적으로 보내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사회적 비용을 통해서 한다면 아이를 낳을 생각들이 좀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아 부담이라는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면 제일 요즘에 저 와닿는 게 뭐냐면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회라고 인식이 된다면 조금 더 편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인 거예요. 결국에 모든 것이 경제적 문제로 돈이 모자라서 아이 안 낳으니까 돈 주고 집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으니까 집 주고 이게 아니고 사회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 만한 믿을 만한 사회다라는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택에서 결국에는 내 삶을 유지하는 상태의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보장된다는 그런 믿음을 주는 사회,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출산율은 반등되지 않을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송기영 교수님이 여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저출산이 왜 사회적 문제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저출산이 왜 사회적 문제입니까? 저출산은 사실 세포를 둘러봐도 지금 지구가
그 인류를 다 포함해서 인류 그 한정된 자원으로 인류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수가 많아졌잖아요. 이 인류의 수가 지금 82억이 넘고 이 지구에서 이거를 다 감당을 하기에 버거운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세포를 잃어가도 이 세포도 세포의 수가 많아지면 재생산 더 이상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선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지구가 그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구나. 우리는 이미 선언적으로 그거를 느끼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낳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포도 세포의 수준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정도 생명체는 그런 감각이 있는 거죠. 내가 재생산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렇게 감각이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에 반응하는 건데 왜 이게 사회적 문제입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이 계속 경제적인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걸 못할까봐 이걸 사회 문제화 시키는 거지 이 자체는 아무 사회적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출산을 적게 하는 이유는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세포도 기르면서 어느 환경 영향이 벗어나면 더 이상 부조를 안 하는데 똑똑하다는 인간이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이거를 사회 문제화 시킬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출산율이 떨어진 두 번째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커다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무 조금밖에 못 살고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못 살아본 그 부분을 자기 자손이 남아서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 이거 우리 너무 오래 살잖아요. 지금 뭐 본인이 볼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는데 굳이 뭐 또 애까지 낳아서 더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선언적으로 더 이상 나서는 안 된다. 이걸 느끼고 알아서 그냥 그래도 뭐 원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자원적인 압박이 너무 심해서 나는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거를 사회 문제화 해가지고 여성은 뭐 애국자니 아니니 막 이런 논리를 거기다 적용시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 아닙니다. 조금 생각을 SF적으로 바꿔서 이게 생명과학이 계속 발전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인공자국이라던가 또는 뭐 인공배아라던가 이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되는 어느 순간이 오면 뭐 이런 출산율, 뭐 이런 저출산 이런 문제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애만 낳아두면 애가 그냥 크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 낳고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다시 뱃속으로 집어넣고 싶다. 아시잖아요, 그거. 사실 인간은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태어난 다음에 그 한 살의 몫을 하는 인간을 키우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미묘한 일이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거든요. 인공자국 만들고 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지만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으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인공자국이 생겨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친구들 꽤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일찍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거나 또는 현대 기술에서는 살려도 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역적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무사히 살릴 수 있는 개념의 인공자국, 즉 인큐베이터를 연장시킨 상태의 인공자국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건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애를 찍어내기 위해서 인공자국을 만든다? 이거는 건 그럼 누가 책임질 건데.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 분 작가님 그리고 송기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쭉 들으시면서 또 이 책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플로어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한 분씩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시죠. 네. 사실 제가 이 할머니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이를 셋 낳고 계속해서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세 아이들을 한동안은 거의 전담으로 키워주셨었고, 물론 저도 같이 키웠지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적어도 저는 둘째를 낳을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첫째를 낳고 키우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을 많이 요하는 일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둘째를 낳을 수 있었고 그 아이를 무사히 키워낼 수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할머니 가설이라는 건 보통 여성에게 왜 폐경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왜 여성은 폐경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사는가라는 것 때문에 나왔던 가설이에요. 근데 여성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자신이 직접 아이를 낳는 것보다 자신이 낳은 자손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걸 돕는 것이 추가적으로 손자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 자신의 핏줄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게 증명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어느 나이가 되면 본인의 생식은 중단하고, 그리고 사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여성의 몸에 사실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더 이상 감수하지 않고 그 위험을 좀 더 젊은 이제 젊고 건강한 다음 세대한테 넘기고 자신은 그 다음 세대를 키우면서 계속 유전자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폐경이라는 게 진화됐다라는 가설들이 있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뭐 폐경이 있는 게 사람과 고래 종류 몇 종류밖에 없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할머니가 되어서 자신의 딸의 아이를 돌봐주는 게, 할머니는 물론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지가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요, 부모는요, 아이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훈육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의 미래 때문에 아이가 해야 되는 것, 안 해야 되는 것을 가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게 되니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모도 처음 부모가 돼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대할지 잘 몰라서 시행착오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미 한 번 저를 키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 아이는 내 딸이나 내 아들의 아이일 수 있지만 내 며느리나 내 사위의 아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은 남의 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아이를 온전히 이뻐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이것을 아이가 굉장히 든든하게 자라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는 사회적 규범을 배우고 할머니한테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과 지지를 배워가면서 아이가 좀 더 단단하게 자라는 걸 봤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땐 대부분 다들 할머니 손에서 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할머니 손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집안일 하시고 할머니가 육아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분담이 됐고, 그래서 옛날 엄마들이 애는 그냥 알아서 크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셨고, 애는 낳아두면 큰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왜 최근에 엄마들이 더 아이를 힘들어 하느냐, 이게 온전히 나 혼자서 이 얘기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 부담이 작용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란 존재는 생물학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보거나 아이의 인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주 좋은 배우자고요.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한데, 이제 그거를 할머니한테 강요하는 순간, 할머니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손자를 키워줘야 돼 라고 강요하는 순간, 제가 항상 그렇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너무 좋지만 그걸 강요하는 순간 문제가 된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머니한테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나중에 제 아이가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충분히 해줘야 된다. 왜냐면 이것도 제가 그만큼 받았으니까 해줘야 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고이고이 남을 텐데. 네. 네, 혹시 할머니 가설에 대해서 손기호 교수님이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할머니 가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할 얘기는 없고요. 근데 할아버지 가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진화상에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남자는 가임 기간이 훨씬 길잖아요, 여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손자에 대한 애착이 없다. 내 자식을 원하면 낳을 수도 뭐 별로 그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진짜 보니까. 그렇지만 바이오로지컬리는 가능한 일이니까 그 어떤 배우, 한국의 유명한 배우도 되게 늦게 최근에 아기 나셨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진화상에서 진화 생물학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게 꼭 친할머니일 필요가 아니라 친할머니, 자기의 그러니까 DNA를 공유하고 있는 할머니일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애를 키우면서 저도 커리어를 갖고 애를 키우면서 쉽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물론 저희 어머니도 필요할 때마다 와서 도와주셨지만 애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신 아무 유전적인 연관성이 없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둘째를 키울 때는 특히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살게 되시면서 그분이 얘가 고등학교를 갈 때까지 저희랑 같이 사셨어요. 근데 저는 가족 개념이라는 게 새로이 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혈연 관계가 가족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같은 집에서 오랜 시간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생활을 공유한 사람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랑 저희 가족이랑 16년을 같이 사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독립해서 따로 사시지만 저희 애가 방학이 되거나 그러면 또 저희 집에 와서 한 달 정도 계시다 가고 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가족과 비슷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혈연관이냐 아니냐 진짜 할머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 개념이 바뀌어서 우리가 다른 식의 해초모여로 해서 서로 양육을 육아를 도와줄 수 있고 또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생활을 공유할 수 있으면 그게 할머니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자연 이런 현상이잖아요. 현상이고 그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현상이 된 건데 우생학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형질이라는 게 뭔지가 사실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그 우수한 형질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 사람들을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포지티브 우생학은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늘어나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네거티브는 아니고 그 기준 이하의 것을 제거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선행이 안 되냐면은 그럼 인간에게 우수한 형질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데에 대한 합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저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아니면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누군가가 그걸 그냥 정해버린 거. 자기네들 자신들의 생각을 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개인들을 지단을 하고 이렇게 만든 건데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우생학적 그 우수성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 개념 이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불합리한 거고 그건 충분히 의도를 가진 그것도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의도를 가진 선택이었기 때문에 나쁘다는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막 그런 착상적 유전자 진단이라든지 유전자 편집 이런 걸 가게 되면 이것도 우생학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 분자 유전학 의학 유전학 연구하시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전국의 환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중에 유전적 질환으로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의 절반은 자신이 무슨 병으로 고통받는지조차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원은 뭐냐면 도대체 내가 왜 아픈 건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치료법은 모르겠지만 왜 아픈 건지라도 알아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인을 모르니까 수없이 많은 검사를 하고 수없이 많은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치료가 안 되고 그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전자를 연구해서 뭐 특정 질병 유전자가 뭐 나쁜 거니 좋은 거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우생학적인 방법인가? 이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결국에는요. 자연에서 일어난 현상 자체를 관찰하는 건 그건 이제 관찰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고 진실인 거고요. 인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방점을 두는 게 과연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방점을 찍지 않고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저마다의 기준으로 이게 우수해 이건 연등해 이거는 우생학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연구는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걸 실제 겪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아닌 다른 시선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 자연분만과 그 제왕절개 둘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첫 아이는 자연분만 해고 둘째는 쌍둥이였기 때문에 쌍둥이였는데 한 아이가 심지어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도저히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를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그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제왕절개를 처음부터 시도한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처음에 일단 자연분만 시도를 해요. 하다가 너무 지치니까 제왕절개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는 이거는 그 고통을, 그 산고의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산고의 고통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체력과 몸 상태가 된다면 좀 아이를 낳아도 나쁘지 않은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두 개 다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자연분만은 나올 때는 이제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뭐 의학적 처치할 게 필요하지 않고 아이가 갔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낳고 내 몸이 이제 완전하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시간까지 되게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실사하신 분들 다 얘기하세요. 몸이 좀 벌어져 있는 느낌이다. 뼈마디가 어긋나 있는 느낌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시 맞춰진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제왕절개는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배를 쨌잖아요. 엄청 저는 안 아파요. 배 찌고 나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가 아무니까 오히려 내 몸이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덜 걸렸어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겪어보고 나니까 이게 반드시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라서 뭐 해야 된다든가, 요즘 사람들이 뭐 촬면장이 없어서 뭐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병원에서 아무나 제왕절개 해주지 않더라고요. 의사가 판단을 해서 이 아이는 여가이거나 혹은 뭐 산모가 그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산고를 겪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거나, 혹은 뭐 아이가 너무 크다거나, 이런 근거가 있을 때만 시도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여성들의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는 지나치게 크고 여성의 몸은 그걸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나빠지고, 그리고 물론 이제 출산하는 연령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일어나는 거지, 단순히 비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라도 판단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아무나 이렇게 해주지 않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강력하게 나는 죽어도 그 제왕절개 하겠어요라고 우기지 않는 한은 정말 의사의 판단 안에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의사의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를 한 번쯤 누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송 교수님, 네. 저는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데, 저도 첫 번째 아이는 정상분만을 하고 두 번째는 거꾸로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C섹션을 했었는데, 저는 C섹션하고 후유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분만은 뭐 그때 고통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아물었는데, 이거는 지금도 제가 배의 근육이 잘렸기 때문에 그 근육이 다시 붙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몸이 회복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근육이 새로 가서 붙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물론 의사가 판단을 하는데, 의료의 시스템도 그 C섹션의 퍼센티지가 높은데 조금 이유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첫째는 미국에서 낳고 둘째는 한국에서 낳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환자가 많고 의사 하나 감당해야 되는 환자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환자에 집중해서 오래 기다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처음에 감동을 받았던 게, 처음 아이를 낳는데 자세히 좀 얘기를 하면 양수가 터졌는데 전혀 벌어지지 않아서 애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 기다리려면 한 18시간 걸리는데, 그때가 저녁이었거든요. 6시인데 자기는 밤새워서 기다리겠다고 저 옆에 바에 가서 정말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저는 마음이 너무 약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 9시, 10시가 되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제가 그냥 여성분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선생님은 저한테 강요하지 않고 18시간이고 20시간이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한국은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 많은 환자를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유가 C섹션이 많은 원인이 아닌가. 또 한국의 C섹션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가 시험관 아기도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거든요. 10%가 훨씬 넘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다 시험관 아기로 태어났는데 이게 물론 노산인 이유도 있지만 한국이 노산인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갔을 때 처음에 애가 안 생겨서 갔더니 너 결혼한 지 얼마 됐어 그러면서 아직 10년도 안 됐는데 뭐가 그렇게 조급하냐 뭐 그런 이제 의사의 발언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마인드셋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조급하고 일단 뭘 하기로 했으면 빨리 해야 되고 빨리 결과가 애기를 안 가졌기로 해서 일단 바뀌었으면 빨리빨리 가져야 되고 막 옆에서 사회적 압력도 너무 크잖아요. 뭐 주위에 뭐 너 왜 안 왔니 뭐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통계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이것만 봐도 이게 너무 천차만별하게 사실 저는 둘째가 쌍둥이였을 때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은 자연만 하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일단 첫째를 자연만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첫째 때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쌍둥이였는데 한 아이는 자리를 잡고 있고 다른 아이는 물론 옆으로 비틀어져 있지만 쌍둥이 같은 경우는 한 아이가 나오면 공간이 생겨서 그 아이도 돌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으니까 자연만 하려고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되게 제왕적이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제 생각에는 그 위험성을 감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그 당시에서 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위험성을 감수하기가 너무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3살 쌍둥이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쌍둥이가 너무 커서 쌍둥이가 정상아이 몸무게로 태어났어요. 너무 커서 하루라도 더 이제 진통인데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위험성도 있고 더 이제 이미 만삭을 채운 내가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서 시도하겠다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시도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게 그러니까 병원과 사람과 시스템의 차이가 그리고 저는 반대로 교수님들 반대로 자연만이 이 회복 과정이 오래 걸렸고 제왕적이니까 회복이 더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어난 모든 일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일어날 수도 있고 나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그걸 그리고 다른 주변에서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험에 기반한 굉장히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둘, 셋, 네. 사실 그 냉장고 이론이라는 건, 냉장고 엄마 이론이라는 건 전편의 모든 역사라는 책에서 이제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학교에서 진지하게 그 토론했던 사실 너무너무 황당히 있거든요. 근데 당시 결국에는 사람들이 뭔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책임 전가를 하기 싶으면 제일 쉬운 게 가장 약자들한테 책임 전가를 하는 게 쉽잖아요. 지금도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 뭔가 누구 탓을 하고 하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때는 학계에서도 진지하게 논의가 된 적이 있었고 지금은 폐기가 되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생물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100%라는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앞에서 제가 이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약간 이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동일한 검사 결과를 두고 해석하시는 두 분의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는 너무 전망적이었고 하나는 희망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어떤 걸 잡을지 모르겠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좀 구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약간 어렸을 때 신경적 문제가 있어갖고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한쪽 의사 선생님이 얘는 뇌성마비여서 걷지 못할 거라고 했고요. 한쪽 의사 선생님은 신경마비가 있지만 일시적인 거일 수 있으니까 지켜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하게 보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아이가 정말 뇌성마비라면 제가 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지켜보는 것만 해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시간이 가게 지날 수밖에 없고,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경우에 필요한 재활 치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재활 치료를 가급적이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것,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소아재활학교 다니면서 치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아이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저희 아이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통계적으로 나중에 그런 실제 뇌성마비라든지 그런 실제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남았을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의사는 그 통계에 대해서 제기를 했겠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미 일어난 사건 중에서는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것 보더라고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을 구별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에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나머지 일들은 내 의지나 내가 흔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래는 사실 불확실해요.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 사실 제가 뭐 나쁜 일을 가지면 오늘 집에 갈 동안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때 우리는 계속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불안에 매몰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또 사람이라서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구별하시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하는 것. 만약에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아이의 재활치료인데 이것도 제가 이 아이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포기해서 했다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가 발달할 때 이제 아무래도 아이가 신경질 문제가 있어서 약간 느리게 자랐어요. 굉장히 남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느리게 자라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해결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거, 그게 저한테 좋은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게 꼭 모든 분들한테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그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눈 얘기가 큰 주제는 생명이었어요. 생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이 우리 몸에 어떻게 깃드는가, 그리고 이 생명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이런 넓은 범위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송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란 증거다. 이거는 인간만 할 수 있는 질문이다 하셨는데, 그런 질문들을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도 마음속에 잘 품고 돌아가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어렵게 모신 두 분 오늘 강연 소감 어떠셨는지, 대담 소감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송기혁 교수님 먼저. 소감은 아니고 이 날씨도 나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녁에 와주셔서 피곤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제가 아침부터 계속 돌아다녔는데 날씨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같이 이런 행사를 몇 번 해봤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날씨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존재더라고요. 날씨가 굳이면 안 오세요. 신기한 거 뭐냐면 더워도 안 오시고 추워도 안 오시고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도 안 오세요. 그럴 때 오늘 같은 날씨 정말 움직이기 싫은 날씨잖아요. 근데 여기 오실까 싶었고 제가 궁금했던 거였어요. 과연 남성분이 오실까? 였는데 정말 한 분 안 오세요. 그래서 이런 계기들 사실 여성분들은 제가 쓴 얘기들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공감이 단지 남녀를 구별해서 누구에게 공감이 가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뭔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알아야 이해할 수도 있고 알아야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서로 좀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금 더 확산됐으면 더 좋았겠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노력을 위해서 오셨던 분들이시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네, 박수합니다. 네.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눴던 이야기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돌아가시길,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비록 굳은 날씨에도 바랍니다. 네, 또 뵙길 바라겠고요. 책도 많이 관심 갖고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